그럼 다음 그 은유의 시학에서 12번째로 은유의 문법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은유의 문법은 서술형 은유, 그러니까 A는 B다 라고 하는 기본 골격에서 우리는 은유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유들은 시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도 좀 편합니다. 물론 뜻을 우리가 파악하면, 예를 들어서 달빛은 눈물이다. 그게 무슨 어떤 의도일까? 그 알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조상 달빛은 눈물이다. 달빛은 슬픔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은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서술형 은유를 가장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서술형 은유라고 해서 서술어가 명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명사적인 서술어, 명사에다가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호수요, 목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형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명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운다, 동사형도 있고 달빛이 흐느적거린다, 동사형이 달빛이 슬프다, 형용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 창작에 있어서 특히 그 은유를 개척해가는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이 은유의 시학 두 번째 이 은유의 문법에서는 그보다 좀 복잡한, 한 단계 더 복잡한 그런 은유의 형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식형 은유가 됩니다. 수식형 은유. 수식이란 말은 체언을 꾸미는 것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언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용언도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이라면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꾸미는 것이 바로 수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수식형 은유가 되겠죠. 이제 수식형 은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미는 그런 수식형 은유. 그것을 우리는 관형어 또는 관형어 은유라고 할 수 있고, 또 형용사나 동사를 꾸미는 그런 수식형도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부사형 은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사어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형 은유에는 관형어 은유와 부사어 은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관형어 은유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관형어. 그 관형이란 말은 머리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모자 쓰듯이 명사 앞에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명사 앞에 이렇게 올라 있는 것,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관형사라고 하죠. 새 옷, 헌 옷 하면은 새 앞에 옷 앞에 새도 있고 헌도 있습니다. 또 체언 또는 체언구시를 하는 말에 이제 관형격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의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의. 뭐뭐의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가방,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하늘, 어머니의 말뚝 막 이렇게 그 의를 붙여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애는 이제 용언을 관용언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를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의를 붙여서 그 끝에 의를 붙여서 그 다음에 말을 꾸미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A의 B형 앞에 서술형 은유는 A는 B다형 그러면 이제 수식형 은유는 A의 B형이 가장 대표적인 은유고 이것을 우리는 관형어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진이다. 이것은 주어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진이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사진이다 앞에 어머니의란 말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명사에 의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꿈, 이런 거 다 어머니의. 이때 이 어머니의는 관용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머니의 사진이다. 아주 합리적인 말이면 사실적이죠. 사진 놓고 이게 어머니의 사진이다 라는데 타당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주어, 관용어, 서술어 이런 순서가 똑같은 그런 그 관용의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역시 어머니의는 이거 바로 관용어입니다. 깃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 깃발이 어머니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속격 또는 소유격 조사 이런 말 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데는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어머니의 사진은 이해가 가는 소유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깃발 이것은 물론 어머니가 사용하던 깃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사용하던 깃발이 아니고 그 깃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대신한 것일 수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원관임이고 그 어머니 깃발이 무엇인가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추구하던 꿈이나 목표나 기대나 희망 이런 것을 어머니의 깃발이라고 하는 은유로 바꾼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어, 관용어, 서술어라고 하는 순서는 같대. 문제는 그 관용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의 관계를 완전히 은유의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이것은 깃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머니의 깃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소유가 어머니라고 하는 특정 어머니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목표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원관념은 이것은 막연하게 이렇게 됐지만 구체적으로는 깃발이라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런 것을 상징적 은유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머니의 사진이다 대신에 이것은 어머니의 깃발이다. 또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이다.
또 이것은 어머니의 슬픔이다. 이렇게 무엇의 무엇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바꿈으로써 은유의 의미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무엇의 무엇. 근데 이게 또 시에 대단히 많은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구용의 시에 사과의 바다, 사과의 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봉곤의 바람의 사랑, 바람의 사랑. 허무의 겸손, 김춘수의 추억의 한 접시 불, 추억의 한 접시 불.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은 호수여, 참 단조롭고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좋았죠. 그런데 추억의 한 접시 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계 다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A의 B형, 소위 관형, 사형, 은유로 바뀌었을 때 의미가 대단히 다른 한 차원 높은, 아니 한 차원 심오한, 좀 난해한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문자의 하늘, 어둠의 이불 자락, 흰꽃의 눈물, 천년의 가을, 세월의 누더기, 시간의 화살소리, 귀환의 창, 몇 줄의 현기증, 복수의 얼음꽃, 유랑의 벽, 안식의 바다, 침묵의 노래, 지게의 낱말, 젖가슴의 오디송이, 불구의 조각달, 위선의 옷깃, 사색의 죽음, 숲의 문신, 영혼의 성, 유년의 숲, 잠속의 나무, 시의 가슴, 시간의 난파, 말씀의 은유, 사랑의 비밀구좌, 순수의 아침, 여자의 창. 참 무수히 많은 이러한 소위 관형, 은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은유의 방식,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의 B형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사실 우리의 학교죠. 그런데 우리 학교 의자가 생략됐습니다. 어머니 가방, 어머니의 가방, 고향말, 고향의 말, 의자가 생략됐습니다. 그럼 은유에서도 그렇게 쓸 수가 있죠. 바람의 허리할 때 바람 허리 잘라서, 바람 허리 구부러져, 하늘 치마 열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치마, 하늘의 치마, 뭐 물론 특이하고 약간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가능은 하다. 자, 이렇게 무엇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의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이 관형격 조사인 의자를 사용한 은유가 아주 빈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관형사형에는 뭐뭐하는, 뭐뭐는, 니은이나 리을이나 돈 이런 거, 착한 아이 하면 착하다에 니은만 붙어서 착한 아이, 내가 읽던 돈, 내 책, 이렇게 니은 또는 돈, 자 이런 것들도 있듯이, 자 시에서 이런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노블에서 천년을 불붙는 바다, 이 바다인데 바다라는 명사 앞에 천년을 불붙는 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천년을 불붙는, 이게 관형 어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수식하는 천년을 불붙는. 근데 이 시에서 바다만 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천년을 불붙는 바다 하니까 대단히 시적인 은유가 되었고 안에 깊은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을 불붙는 바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야. 호수만 저것은 바다요가 아니라 천년을 불붙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어에 천년을 불붙는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붙음으로써 완전히 바다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관용어, 관용적인 그런 그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이 의미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까요? 천년을 불붙는 바다. 아주 이것도 비교적 단순한 은유입니다. 근데 다음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질기고 긴 세월. 질기고 긴 세월. 네, 세월을 수식하는 질기고 긴.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질깁니까? 네, 질기고 긴 세월. 이 질기고 긴 이건 하나의 은유입니다. 관용적인 것이. 근데 이 질기고 긴 세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질기고 긴 세월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밤비로 만난다면, 네, 이 강기순의 연가에서 질기고 긴 세월, 요것은 뭐 쉽다, 이해하기 쉽다 했는데,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밤비로. 자, 이러니까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까지 이 관용어입니다. 밤비입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동사니까 이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으로 다시 만난다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질기고 긴 세월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밤비로 만난다면, 밤비로 만나다. 밤비라고 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서 주어는 내가 또는 누가, 우리가, 화자가 질기고 긴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아픈 밤비. 그냥 밤비가 아니에요. 구석구석 저리는 관절염의 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가 보다 더 심화되고 고도화되고 중증화되고 뭐 이런 과정은 그냥 주어 플러스 서술하고 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 주어 플러스 서술어 앞에 무수히 많은 수식어가 올 수 있는데 그 수식어를 은유화시켰을 때 그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치는 관용어, 결국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에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고 그 앞에 관용어가 붙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불붙는 바다에서 불붙는 불붙다 동사가 어간에 는이라는 관용사용 의미가 붙은 일종의 관용어 의미입니다. 질기고 긴 세월에서 질기고 긴도 역시 긴 니은자가 붙은 것이죠. 관용어 겁니다. 구석구석 저리는 는자가 붙었네요. 역시 관용어 겁니다. 이 관용어에는 구가 있고 또 절도 있습니다. 그 속에도 주어 서술어가 또 새끼 속에 또 새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주어 플러스 서술어이지만 그 주어 속에 또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그 속에 또 관용어로 숨어 있을 수 앞에 수식어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두 개의 단어가 그래서 주어 플러스 소수로의 작은 그런 그 수식어가 있을 때 이것을 절, 뭐 관용절이라든지 뭐 부사절 뭐 이렇게 얘기했고 주어 플러스 소수로의 관계가 아닐 때는 그냥 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사 이 관용 이 수식어 구 그러니까 시에서 문장에서 가장 그 고도화된 좀 더 심화된 그런 그 은유의 문법은 그런 그 중첩된 수식어들 것이 관용어로나 또는 부사어로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보름달이 정말 아름답다. 네, 보름달이 주어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은 아름답다 앞에 있는 일종의 부사어입니다.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그건 동사 앞에 있는 점점은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유의 서울 사는 재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는 재미는 상한 공기를 마시고 빛바랜 푸르죽죽한 하늘을 이고 사는 재미다. 서울 사는 재미, 주어입니다. 재미는 이게 주어입니다. 재미는 어떤 재미냐? 상한 공기를 마시고, 이 상한 공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유죠. 빛바랜 푸르죽죽한 하늘, 푸르죽죽한 하늘을 목적어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목적어 다음에 이고 사는이라고 해서 재미 앞에 사는이 붙었어요. 또 부사 역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 공기를 마시고 빛바랜 푸르죽죽한 하늘을 이고 사는 재미다. 재미 앞에 빛바랜 푸르죽죽한 하늘을 이고 사는 이게 다 일종의 수식어, 여기에는 관용어도 있고 부사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유는 서술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사어도 있고 관용어도 있다. 더 계속됩니다. 소리에 부대끼다가 빛깔에 부대끼다가 그리고 나면 정막에 부대끼다가 뭐에 소리에 빛깔에 정막에 이것도 일종의 부대끼던 소리에 부대낀다. 일종의 부사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덜썩 주도 앉지도 못하는 막 그런 엉거주춤한 재미다. 엉거주춤한 재미다. 이 부대낀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부사어들의 반복 속에 마지막에는 또 관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국 우리는 서술어에만 은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어 또는 부사어 이런 것들의 은유가 굉장히 시의 은유를 풍부하게 하고 또 묘미가 있다. 소리에 부대끼다가 빛깔에 부대끼다가 그리고 나면 정막에 부대끼다가 어디 털썩 주저앉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재미. 자, 이렇게 은유의 세계, 시에 있어서 은유의 세계는 이런 관용어나 부사어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확장되고 또 심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은유의 형태를 다른 말로 뭐 또 중층 은유 또는 뭐 혼합형 은유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을 뭐 초보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단 기사가 있는가 하면 9단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아주 깊이 본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유도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의 은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은유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많은 혼합 은유, 그러니까 관용어구라든지 또는 뭐 어절이라든지 또는 뭐 부사어거나 해서 이 수식어들을 많이 이렇게 중층으로 쌓아놓고 중복될 때 그것은 그만큼 보다 더 깊은 고단수의 은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오기원의 분명한 사건에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이. 여기서 주어는 밤이. 네, 이자라고는 주격주사가 보세요. 그러니까 밤이란 말이 주어인데 그 주어 앞에 두 줄이나 되는 관형어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그럼 이제 좀 더 하면은 대문인데 어떤 대문이냐? 시간의 둔탁한 대문. 우선 첫째, 이게 여기서 보면 하나의 을이 있으니까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종의 잘라보면 목적어지만은 시간의 둔탁한 대문이 목적어지만 실제 밤이를 수식하는 하나의 관용어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많은 단어들,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6개의 단어들이 밤이라고 하는 주어를 수식하는 하나의 관용구가 되었는데 이게 은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단어와 밤이를 합쳐서 7개의 단어가 하나의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그냥 명사 하나로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중층 수식어들을 추가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밤이 그럼 어떤 밤이냐? 으스럼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안고, 으스럼과 부딪혀, 이것도 은유입니다. 기둥을 기둥을 수식하는 하나의 관용어 은유입니다. 누런 밀밭을 밟고 온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보리 냄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정말. 그러니까 이 핵심은 밤이 기둥을 끌어안고 밀밭을 밟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런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보세요. 시간의 둔탁한 대문을 소란스럽게 열고 들어선 밤이 으스럼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안고 누런 밀밭을 밟고 온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보리 냄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것은 보어로 되어 있네요. 고개를 목적어 내밀고 있다. 밤이 고개를 내미는데 고개 앞에 어스럼과 부딪혀 기둥을 끌어안고 누런 밀밭에 넓고운 그 밤의 신발 밑에서 향긋한 보리 냄새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얼마나 복잡한 그러한 은유의 중복입니까? 자, 이런 그 형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서정주의 동천이라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도 보면은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주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서딸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구조도 보면은, 이 문법적 구조를 보면은, 눈썹을 목적어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눈썹인데 어떤 눈썹이냐? 내 마음속 우리님의 눈썹입니다. 이것도요, 여기에 의자가 내 마음의 속의 우리의 님의 고운 눈썹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이 앞에 있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그래서 눈썹 앞에 많은 관용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눈썹을 주문밤에 꿈으로 맑게 심어서 천일 동안에 그 꿈으로, 역시 이것도 하나의 은유죠. 주문밤에 꿈으로 맑게 씻어서 눈썹을 씻어서 하늘에다가 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썹을, 물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를 감상할 때 그 눈썹을 하늘에 심었다는 게 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눈썹을 초승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주문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서딸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라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눈썹을 씻어서 하늘에다가 심었더니 그 동지서딸 나르는 매서운 새, 그러니까 새가 그걸 알고 그 눈썹을 주문밤의 꿈으로 씻어서 심어놓은 그걸 알고 새가 신용하며 비껴간다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하늘에 심었더니 새가 그걸 알고 비껴갔다. 핵심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눈썹 앞에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이렇게 많은 은유가 관용 은유가 있고 주문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역시 그것도 역시 은유가 되겠고요.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서딸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승달의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상태. 그러나 거기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엄숙함 또는 경건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조물주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자연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처럼 아무리 복잡한 은유 문장이라도 문장 성분으로 분석해 보면 시문장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라고 하는 기본 골격. 거기에다가 각각 그 관형어, 부사어라는 수식어를 앞에 살붙이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문장의 구조입니다. 모든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럼 은유도 그런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는 같은데 말을 바꾸어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 이 복잡한 은유의 혼합 문장이 될 경우 그것이 굉장히 그 은유를 보다 고도로 드러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관형어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그 의미가 은유의 근본적인 목표는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고 은유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유를 바꾸고 창조하는 과정에 너무 중증으로 그런 관형적인 은유, 관형구나 관형절의 은유 이런 것들을 중복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칠 때 그것을 난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난해하다, 좀 난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서정시는 그러한 그 관형적인 그런 그 관형어라는 수식어의 그런 그 은유가 그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것이 단순화되어 있죠. 근데 현대시로 이 모더니즘시로 넘어올수록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시에 그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정말 어떤 예리한 감각이 아니고는 참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은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시에서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머리로 이해시키는 그런 소통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는 그런 소통 행위입니다. 감동시키는 울림이 있는 감동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이게 바로 문화 아닙니까? 감동이 있는 문화. 근데 이 감동이 어느 정도의 은유를 구사할 때 그냥 감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지적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감각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은유의 구조는 너무 복잡하면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난점이 있고 그렇게 난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아무래도 애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혀지지 않는 작품은 작품이 아니다. 팔리지 않는 작품은 상품이 아니다. 시도 읽혀지고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작품이고 그 예술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가 그게 예술성일까요?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울림이 있는 시가 그게 바로 예술성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유를 구사하는 우리들의 방법에서 너무 지나친 기교 이런 것들은 독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동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난해성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조라고 할 때 우리는 초현실주의 시다 또는 슈리얼리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앙드레 브루똥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갖고 있다. 호랑이 이빨 사이에 무수한 수문의 몸통을 내 아내는 갖고 있다. 장미꽃 무늬 리본 매듭과 최후의 웅대한 별의 화한의 입술을 입술을 장미꽃 무늬 리본 매듭과 최후의 웅대한 별의 화한의 입술을 참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흰 땅 위에 흰 생쥐의 흔적 같은 이를 문지른 호박과 유리의 혀를 내 아내는 갖고 있다. 칼에 찔린 제병과 같은 혀를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인형의 혀 같은 혀를 믿기 어려운 보석의 혀를 내 아내는 갖고 있다. 어린이의 첫 습자 글씨 같은 눈썹을 제비 둥지의 가장자리 같은 눈썹을 어느 일면에서 보면은 아주 상당히 그 참신한 그런 은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신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감동을 주는 은유의 개발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은유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유의 기법 속에는 소수령 은유에서 끝나지 않고 수식형 은유에서 결판이 난다. 이런 점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수식형 은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갖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유의 문법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